네, 감사합니다. 조호섭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질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책 질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번 당초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그리고 LH 사장 신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민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2010년도에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조금이나마 공공의 기여를 가져오기 위해서 민관 개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이걸 막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검사는 윤석열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님, 이 앞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여다보겠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체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이슈들이 이 언론은 물론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또 검찰 수사 상황에 보고가 있으면 그 보고와 관련져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등등인데 특별한 현재로서는 수사 지휘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그때 당시 대통령과 당시의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신 윤석열 검사 두 분들이 그 두 번의 기회를 이 사람들이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민간 개발 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법을 개정을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항을 만들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 질의 시간에 윤석열 후보의 수사 건수가 4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4건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피의자인 수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상 횡령 배임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인 건 맞습니다만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없죠. 네, 법무부 장관님, 예, 윤석열 후보의 부인 피의자 맞죠?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장모는 피의자 맞죠?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맞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신분 아직 아닙니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피의자인 후보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는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기록적 폭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난화를 막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살림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반도의 기후위기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남과 북의 산림 협력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혹시 추진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왕의 그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들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예를 들면 양묘정 현대화라든가 그 산림 병해충 방제 등과 관련한 이런 사업 등에 대한 그 협의 과정들도 있고, 우리가 기금 사업으로 약 1,200억 정도 그 사업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양묘정 현대화, 또 임농 복합 그 경영이라든가 사방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산불 방지 공동 대응 사업,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남북 관계의 어떤 그 단절,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진척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상황이 좀 좋아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과 북의 산림 협력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 협력 기금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정부안 보면 협력 기금이 1,000억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 네. 작년 이게 2021년도 예산 대비하면 500억이 감액된 상황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감액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네, 대개 이제 그 전입금의 규모가 줄어들면 그 나중에 남북 그 협력 사업의 수요가 발생할 게 되면은 기금 사업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금 사업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가져다 쓰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의 건정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전 그 연도에 보면은 대개 2천억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2천억 이상의 그 적정 규모의 여유 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는 약 1조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해본 결과 약 1,400억 정도의 여유 자금밖에 있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9,700억 정도의 평균 여유 자금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5,50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현재 96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일정 정도 좀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그 해마다 다시 그 여유자금 전입금이 정부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체로 그 경수로 이자 갖고 이렇게 하고 나면 별로 이렇게 남는 것들이 없습니다. 되게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때는 1,000억 가까이도 가고 어떤 때는 500억쯤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신규 편성되는 그 전입금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이자를 갖고 나면은 대체로 그 여유자금의 그 규모가 현재 그 여유가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여유자금이 여유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도걸 기재부 차관님 여기 배석에 계시는데요. 우리 재정당국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예결위에 예산 조정을 할 때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종전선언 관련해서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지금 혹시 장관님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처럼 그리 부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차관이 대참했습니다. 장관님이 오늘 정상회담 배석이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초기부터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와도 사실상의 의견 일치를 맺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하노이에서 이게 일종의 좌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출연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직후에 우리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재협의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최근에 종전선언 대통령님이 유엔 총회에서 제기하신 이후에 양 정부 실무진들 아주 각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원칙에는 합의하였고 추진하자는 데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전선언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형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내용을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 부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있으면 수능이 실시가 됩니다. 약 5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죠. 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전학년 무상교육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전면 무상교육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느끼신가요? 예,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 학교 현장에서 또 학부모들의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주실 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수능이 11월 18일 날 실시가 되어서 50만 명이 보게 되는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면 제 생각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수수료 부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수능시험 부담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면제하게 되는 경우에 수능을 전체적으로 시험을 관리하는데 조금 현장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94억 정도 되거든요. 맞죠? 이제 수능 지원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유동적일 겁니다. 차이가 있고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개정안을 지금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지원 면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대학 수능 시험에 응시했을 때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자라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우리 기재부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에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부총리님. 예, 기재부에서는 아마 그런 입장일 거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필요한 수험생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원이 될 경우에 실제로 응시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수능을 관리하는 데에는 그 감독관 등 시험장 등 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수능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장의 혼선과 어려움들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가실 분들이 시험을 안 보실 분들이 면제되니까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에 한해서 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명절에 우리 톨게이트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담 원칙을 벗어난 면제라고 볼 수도 있고 일반 철도의 벽지 노선 공익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볼 때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이 그 비용이 아까 부총리님 말씀에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소득
쪽에 대한 그 격차의 차이 없이 그런 응시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이것을 실제로 부작용이나 우려점들을 좀 보완하고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